스스로 넘겨주거나 합의를 통해서 넘겨받아야 됩니다. 빈집이라고 점유자가 집을 비웠다고 해서 넘겨줬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득이 인도명령, 결정문 등 집행 권한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해야 됩니다. 경매 개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사무실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하는 사람이 집행 비용을 먼저 내야 됩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 신청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도 낙찰자가 먼저 돈을 내야 돼요. 경매를 법원에서 진행하니까 낙찰만 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착착 알아서 명도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그건 오해입니다. 법원에서 매각한다고 해서 명도까지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경매도 내가 받을 돈 있다고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배당도 배당에 참가하겠다고 배당 요구해야 되고, 명도도 집행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등기 업무도 등기 당사자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해주는 것이지, 배당 요구했다고 배당날 알아서 법원에서 전화하고 배당받아 가세요 전화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인도명령이란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그 상대방이 송달받고 7일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인도명령이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있거나 인도명령이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낙찰자예요. 대금을 납부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낙찰자. 만약에 협의명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버렸다. 그때는 인도명령이 안 되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낙찰 받고 나면은 인도명령을 대금 내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안에 협의가 된다면 인도명령은 취소하시면 돼요. 인도명령문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인도명령문 자체의 강제성은 없어요. 만약에 뭐 인도명령을 받고 며칠 안에 이상 안 나면 뭐 벌금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인도명령이 송달됐다고 해서 그걸 보고 아이고 이사를 가야겠구나 하고 알아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인도명령이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도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순수 집행 비용은 2평당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0평 정도 되는 부동산을 집행하려면 그냥 순수 집행 비용만 15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출된 유체동산, 집기, 상하차 비용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꺼내가지고 이삿짐에 실어야 됩니다. 운송료, 그 다음에 보관료. 이 집기를 남의 집기를 꺼냈는데 비바람 부는데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전자제품 같은 거를. 그래서 창고를 빌려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합의병도 할 때 주의할 것은 이사비나 위로금을 법으로 줘라, 주지 마라, 준다면 얼마 줘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받았다더라, 누구는 못 받았다더라. 가이드라인이 없냐?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사비나 위로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강제집행 시 비용이 드는 비용 안에서 이사비를 줍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강제집행할 경우에 300, 그 다음에 석 달 후에 강제집행 된다고 보고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씩, 300만 원, 600만 원이 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사비를 2천만 원 달라 그런다. 집행해야죠. 어떻게 2천만 원을 주겠어요? 이사비의 기준은 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사비 지급과 이사는 동시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협의 명도를 했어요. 며칠 날 이사 간다고 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사 갈게요. 지금까지 이사가 안 간다고 하다가 간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사 갈 때니까 지금 계약금을 걸어야 되니까 먼저 주세요. 이사비를. 일리는 있어요. 내가 한 달 후에 이사 갈 테니까 지금 달라. 지금까지는 이사 안 간다. 나 이제 마음을 바꿔 먹었다. 그런데 이사비를 줬는데 이사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가면 주기로 했는데 짐 다 뺐는데 이사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동시이행하는 거죠. 당일날 돈을 가지고 가서 맨 마지막 짐이 나가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돈을 주는 거. 서로 동시이행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사가 가기 전에 이사비를 줄 때는 낙찰자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주셔야 돼요.
자, 이사비 받고 문 잠그고 가버리면은 점유를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점유를 넘겨준다는 거는 이 변호키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줘야 되는데 이사비만 받고 짐도 뺐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점유를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사만 간 거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따고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비 주실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배당금이 전무한 점유자.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는 경우 소유자 점유인 물건보다는 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 제일 명도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되니까요. 집행 장소에서 반출되어서 창고에 보관된 유태동산은 보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보관할 수 없고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동산 경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동산 경매 절차의 첫 번째는 채무자의 최종 주소지를 파악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어디에 당신의 짐이 있으니 찾아가라. 언제까지 안 찾아가면 이 부동산은 경매로 넣겠다. 그런데 어디로 이사 갔는지 우편물을 어떻게 보내냐. 이럴 때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보존명령을 떨어뜨려주면 그 보존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경매나 소송을 원인으로 그 상대방의 지금 현재 주소지를 알아야 될 경우에는 법원의 보존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당사자가 아니래도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송달 안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로 주소를 전출을 해놓고 점유를 안 풀어주고 계속 인도명령을 안 받을 때도 경매계에 보존명령을 떨어뜨려 달라고 해서 보존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지금 현재 주소지를 알아내서 그 주소지로 인도명령을 송달해야 됩니다. 자, 집행하는 날에는 이삿짐, 그다음에 낙찰자 외에 또 성인 2사람, 증인, 열쇠업자, 창고업자 다 옵니다. 많이 옵니다. 인부들이 많이 오고요. 한 20명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짐을 다 끄집어내는데 창고업자들은 이 용접기도 가지고 다녀요. 재침입을 좀 위험한 경우에는 짐 다 꺼내고 문을 용접을 해보고 가버려요. 재침입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사를 보냈는데 저녁에 다시 돌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시골 집에 가기로 했는데 가서 보니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없어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재침입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한 거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대출 넘어갈게요. 대출은 사실은 제가 지금 1회부터 지금까지 한 거는 예지간 하면은 바뀌는 경우 없어요. 법은 그렇게 수시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줄기차게 대출 규제가 있던 것도 처음이고 저조차도 헷갈려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대출 관련된 강의나 유튜브 방송은 가장 최신 거를 보지 않으시고 이전 거를 보시다가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가능했지만 불과 6개월 전에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신 버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그냥 발표하면 끝이에요. 내일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리 분석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얼마 정도 가지고 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100% 현금을 가지고 사지 않은 이상 그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경락대출하고 담보대출은 결국 같은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경락대출은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락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같은 뜻입니다. 경락받은 물건의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모든 시중은행이 다 경락대출을 해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락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소수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신한은행에서 경락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신한은행 지점에서 경락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경락 전문 법무사와 협약이 돼 있는 곳만 경락대출을 하고 또한 대출 담당자가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지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은행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은행 알려드려도 지점 모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또 당분간 대출을 안 하면 다른 데를 또 가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더라도
P2P라고 해서 개인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지금도 법인 사업자로 낙찰받아도 투기 과열지구에 다주택자가 낙찰받아도 P2P는 다 80%씩 나옵니다. 아파트는. 그렇지만 아파트 외에는 안 됩니다. 다가구나 빌라는 P2P를 해주지 않아요. 자, 경락대출이 안 되는 부동산도 있나요? 네.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들 중에서 모든 부동산이 다 경락대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낙찰 전에 대출 견적 받고 싶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경락대출의 특성상 해당 물건을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대출 금액을 산출해야 되고 심지어 또 요즘은 사람마다 대출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요. 낙찰되기 전에 대출 견적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법원에 가면 이렇게 대출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에서 실수가 일어나냐면요. 해당 사건 번호까지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권리 분석까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 여사님, 인천 빌라 요새 대출 얼마 나와요? 그러면 60%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본 물건이 만약에 대출 안 나오는 물건이라도 상대방이 얘기의 말을 듣고 내가 인천 빌라 60%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낙찰 받고 나니까 딜러들이 대출 안 나온다고 얘기할 경우. 왜냐하면 이걸 보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누가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성의 없이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신용카드 일시불 사용하시는 것, 그 다음에 통장 만들어서 자동이체, 뭐 월급 이런 거를 한 은행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공과금 연체하지 않으시는 것, 그 다음에 수입보다 대출이 많으면 등급은 하락합니다. 사람이 등급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캐피탈 대출, 사금융, 저축은행 대출 쓰면 2등급 하락합니다. 쓰는 동안. 갚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카드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거를 쓰신다면은 낙찰 받기 보름 전에는 다 갚으시고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다 갚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록은 한 15일 정도밖에 보관하지 않는 기록이기 때문에 연체만 하지 않으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카드 여기서 뭐 한 5개를 뭐 80만 원씩 뭐 서비스 받아가지고 돌려막기 한다. 그래 봤자 500도 안 되는데 뭐 이게 뭐 문제가 되겠냐라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돈도 없는 생계형, 이 돈도 없는 사람 차라리 한 군데서 500 쓰는 것보다 80, 70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은 생계형이다. 진짜 푼돈도 없는 사람이라 제일 싫어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뭐 갚으면 되지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에 1, 2만 원 뭐 소액인데 소액을 연체하시면 안 돼요. 금융기관은 연체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연체 일수를 봅니다. 장기 연체 이걸 보는 거지. 3,000원을 연체했던 300만 원을 연체했던 금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대출을 받아도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이자 날짜를 잘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판단할 때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연체 일수를 본다. 신용등급은 나이스 기준으로 5등급은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에서 6등급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6등급이었다가 대출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은행에 조회하다가 7등급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낙찰 받을 때는 6등급이었는데 대출을 실행하려고 보니 7등급이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등급은 떨어져도 6등급 되잖아요. 그래서 6등급은 유지하라는 거죠. 6등급이 눈에 보이는 6 뒤에 6.1, 6.7, 6.9 다음에 7.0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 모르지만 자기가 6등급이지만 만약에 6.9다. 그러면 신용조회를 2번 하고 조회할 때마다 떨어지거든요. 단기에 과다 조회하면은 이것도 뭐라고 보냐면 되게 돈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요. 은행에서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여기저기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나 이렇게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견적을 빼려고 하려고 했다면 한 행동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얼마나 돈 없으면 이 은행 저 은행 이렇게 조회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다 조회해서 등급 하락했고 대출 못 받은 사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등급도 하락도 문제지만 단기 과다 조회자로 올라가니까 은행에서 싫어하더라고요. 는 5등급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대출을 나갈 때 경락 물건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본인의 신용이 나이스 기준으로 6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또한 소득 증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신용이 1등급이에요. 네. 1등급인데 예를 들어 은행 입장에서 1등급인데 150만 원짜리 5등급인데 연봉이 1억이다. 5등급 좋아합니다.